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제 286회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영 옆에 앉은 정봉주입니다. 예. 자, 세계 유일의 구독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립적인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비싼 게 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수시로 다녀옵니다. 홍콩이 무사한지. 외국 나가서 그렇게 놀다 오고 막 그래요? 한 대 맞으려고 왜 버벅거려? 자, 개요는 이러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아무 변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주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주중에 하락하다가 금요일 날 상승했어요. 근데 우리는 금토 조사니까 국힘, 대통령 모두 다소 상승했다. 국힘에서 탄핵 불법이라고 하고 여론전 세게 했죠. 불법 아니에요. 예. 그 땡깡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준석 창당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위기감이 자극된 상황에서 그 여론전이 보태져서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아졌어요.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진보가 22%가 잡혔고요. 보수가 무려 29.6, 22대 29.6으로 보수가 훨씬 많이 잡혔고요. 우리가 보통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 특히 응답률이 높았어요. 네, ARS 조사에서도 진보가 24.8, 보수가 26.0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응답률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전화면접에서는 2% 정도 상승, ARS에서는 4% 상승. 그래도 여전히 10% 격차가 있는데 이준석의 창당은 나쁜 건데 창당설은 좋은 거예요. 다른 사안과 결합하면 보수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할 수 있고 결집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한 10% 격차 있잖아요. 근데 갤럽은 서울 보세요. 예, 41대 36으로 나왔는데요. 인천 경기 예. 37대 37. 동일하네. 서울 지역을 따져보면 여론조사 곳에서는 44대 36입니다. 그리고 22대 29. 보수 응답률이 그 정도로 높은 가운데서도 격차가 이 정도 벌어져 있는데. 저렇게 경기가 서울보다 더 벌어지는 게 상식적이죠. 인천 경기는 12%예요. 이게 뒤집어져. Very strange. 아니, 그러니까 갤럽 방식으로 조사하자니까요. 제 조사 해봐야 되겠어요. 자, 창당 얘기하니까 위기감이 들고 탄핵한다고 여러 가지 여론전을 했죠. 그게 이제 결합돼서 이런 효과를 냈는데 그래봐야 부정은 60% 이상이에요. 예. 우리 조사는 대세의 변화가 없는데 다른 조사는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서울도 국민의힘이 이기고 막 이런 조사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 꽃을 보면 됩니다. 네, 궁금하다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일요일쯤 되면 내일이 궁금하다. 요거는 이제 나쁜 여론조사의 사례예요. 왜 그러냐면 여심이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심의하는 곳인데 여심에서 설문 항목도 봐요. 기계적 균형을 맞춰라. 그렇죠. 예.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문제의식이 있고 그 문제의식이 드러나도록 설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가면 질문이 이렇게 돼요. 방송법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방송법이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방송 편파성이 심화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원래 이런 방송법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을 평가하려면 지금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사회의 구조가 거기에 대한 적절성도 평가하고 이렇게 바꾸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생각? 이게 저렇게 물어보면
판단이 안 돼. 가치 판단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민주당에서 찬성이 41, 반대가 36,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민주당이 적극 찬성할 이슈거든요. 무슨 말인지 설문도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나쁜 설문의 사례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문하면 안 된다. 다른 기관에 하는 게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야 민주당 지지층 좋다 36% 반대 이렇게 여론전하기 좋죠. 이렇게 설문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보수 언론에서 쓰지 않을까요? 근데 총수 말씀이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과방위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방통위 있죠. 방심이 있죠. 방문진이 있죠.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있죠. 이 개개 하나하나가 뭘 하는지 제대로 하는 의원들이 300명 중에요. 그 상임위 의원들 빼놓고는 잘 모릅니다. 의원들도 몰라요. 의원들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사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3법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에서도 36%나 된다. 찬성이 42% 불과하다. 숫자에 섞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메가시티는 이제 김포뿐만이 아니라 구리 뭐 다 집어넣자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가 60%대예요. 전화면서 LS 모두. 특히 메가시티를 받아들이는 것이 서울 아니야? 68.9%가 반대예요. 그리고 경기, 인천은 좋아해야 되잖아. 여기도 64%가 반대예요. 총선 도움이 되라고 끄집어냈는데 6대3으로 부정적이면 어떻게 추진해? 흐지부지 됩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잖아요. 자, 야, 사진. 대단하다. 요것도 반쯤은 잘못된 설문이에요. 왜냐? 왜 탄핵하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ARS에서는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50% 넘어가는데 여기는 왜 탄핵이지 잘 몰라요. 근데 앞에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탄핵한다고 쓰면 형평성이 무너진다 이거야. 사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써줘야 돼요. 민주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고 이유를 뺐는데도 47, 53이에요. 이유를 넣으면 60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KBS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나 이렇게 조사하면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 뭘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 검사 좀 더 높아요. 56. 워낙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역풍 얘기하는데 역풍 없다. 역풍을 어떻게 부는 게 역풍이에요? 의총에서 역시 역풍론이 또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좀 재밌는 게 역풍이라는 게 역풍이 어떻게 부는 건데? 이러면서 야지가 좀 나오죠. 누가 얘기한 줄 안 되지만 그 이름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 실제로. 아니, 많이 약해지셨는데. 공천 받아야 되잖아. 어? 그렇게 한다고 공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지가 근데 줍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깐죽거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것이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법사위원들도 찬성론이 높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이 그 강모 그 검사 탄핵 안 할 때 그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2주일 만에 확 당론으로 간 거예요. 이거. 그 가사도우미 범죄 영역 조회하고 이어서 리조트 접대 나오고 그게 셌어요. 가사도우미 범죄 경력 조회한 건 그 법이 2010년에 개정이 되거든요. 검사들, 현직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3년 됐잖아요, 개정한 지. 13년 만에 저렇게 전과 조회를 한 검사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센 거예요, 아주. 왜 세냐면요. 집행유예가 없는 형이에요. 공무원 비밀 누설이거든요. 예전에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2010년 개정되고 난 다음에 어느 공무원도 하게 되면 이건 징역 갑니다. 근데 이걸 했어요. 가족의 카톡에 남아있잖아. 남아있죠. 딱 걸린 거지. 근데 이정수 차장이 뭐라 하냐? 당일날 부인을 해요. 난 한 적 없다. 가로 열고 누굴 시켰다. 그걸 조회한 사람은 로그인이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찾아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정섭 차장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그걸 제보해버렸어. 네. 리조트 접대. 이것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게 의혹 제기는 그 영상이나 화면이 그렇죠. 드러나면 예. 임팩트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이 딱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달 말 탄핵됩니다. 이동관도 탄핵돼요. 네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특검이에요.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돈다면서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기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야, 이상해졌네. 그러니까 아니, 방에 보내려고 아니, 그러지. 경찰서에서 연락 와. 아니 밖에서 한참 얘기했거든 그 얘기를. 밖에서 얘기한 거 녹음해놨어요? 증거가 없잖아. 재밌던데. 공천 받아야 돼 이제. 아, 출마한대요? 자, 여론조사 곳에 총선 특집조사, 본선이 흥미로울 곳, 예선이 흥미로울 곳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 여기는 본선, 예선 다 흥미로울 곳이에요. 종로. 일단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앞서고 총선 전반도 앞서요. 네, 종로에서. 대략 한 10%포인트 민주당이 예, 앞서는 앞서는데 여기가 이제 왜 흥미로운 곳이냐면 우선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낙연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죠. 곽상원 현 위원장이죠. 그리고 전현희 전현 위원장도 그 지역에 감사원이 있어요. 종로에. 그래서 이제 거론이 많이 되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전현희, 이낙연, 곽상원이에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렇죠. 예. 지지율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26, 이낙연 25.2, 곽상원 22. 곽상원. 그리고 적극 투표층은 이낙연, 곽상원, 전현희. 예상치 못한 곽상원 위원장이 네. 지명도는 셋 중에 제일 낮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확실히 무당파나 국민의힘 쪽을 확장하는 그런 그렇죠. 쪽에 그 장점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 지명도는 떨어지는데 곽상원 위원장이 이해했다는 건 그 지역에서 몇 년간 노력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층에는 1위로 어필을 하는데 종로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직 활동한 게 아니니까 예. 예. 지금으로서는 잘 모른다고 봐야죠. 근데 민주당 지지층을 주 상대로 해서 경선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세 분 다 20%가 넘으니까. 상대는 이제 최재형 의원이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 이거 여기저기 이름 거론되잖아. 야, 저 사진도 잘 올랐다. 굉장히 만족하는 표정이잖아. 자, 격차가 크게 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1위 후보잖아요. 자기 대선. 두 사람 다 가상 대결을 붙여봤어요. 자, 곽상원, 최재형 붙여봤더니 곽상원 이깁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못하긴 해요.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70%는 흡수해요. 곽상원 위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낙연 1위 했잖아. 초박빙입니다. 민주당 47%밖에 못 가져와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을 반도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자 대결에서 1위를 했다면 국민의힘 쪽하고 가상 대결 붙였을 때도 압도해야 하거든. 근데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못 얻기 때문에 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전현희. 여기도 초박빙. 여기서는 특이한 점이 두어집니다. 종로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종로의 그렇죠. 예.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62%밖에 얻지를 못해요. 곽상원 위원장은 4년 동안 밭을 갈았어요. 지역에서 열심히 뛰셨어. 그러니까 알아. 어느 정도는. 자, 이낙연 전 대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전현희 위원장은 지역에서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치고 나갈 공간은 전현희 위원장이 꽤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62%밖에 못 가져왔는데 또 특이점이 뭐냐면 국민의힘의 결집도를 높입니다. 네, 제일 높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처럼 불고 있는 그렇죠. 그 양반하고 각을 세워서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저 양반 떨어뜨려야 되겠다. 똘똘 뭉치죠. 결집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재형 의원을 상대로라면 곽상원 위원장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근데 이제 종로 특징상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아서 저쪽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당 지지자들은 아직은 이게 뭉치는 경향이 좀 아직 안 없는 것 뭉쳤어요. 예. 결집도가 국민의힘보다 떨어져요. 그리고 과거에 전략 공천이 꽤 많았죠. 그렇죠. 마지막 네. 순간에. 예, 그래서 정세균 대표 있을 때 이낙연 대표 왔을 때 거의 선거에 임박해갖고 꽂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당원들이 경선을 요구를 많이 하죠. 그런 면에서 곽상원 변호사가 평가를 받는 거죠. 여기서 계속 뛰었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집도가 높죠. 자, 한동훈 넣어봅시다. 한동훈, 곽상원
박빙이에요. 여기는 에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박빙이야. 국민의힘이 87.6%였거든요. 완전히 결집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곽상원 후보한테 뭉치는 게 65%니까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에서 한동훈하고 곽상원하고 임박해갖고 넣으면 아마 이게 역전되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저도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87.6이 다 결집했는데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곽상원은 아직 65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이에요. 막판에 결집하면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곽상원을 민주당이 굉장히 그 큰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야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저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나온다 하기에 이 경선을 통과를 곽상원 변호사가 했다. 곽상원 변호사가 노력하지 않아도 뭉칩니다. 아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상의 매치가 한동훈 대 곽상원입니다. 아니, 제가 보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안 나올 수 있잖아. 왜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판을 주관적으로 읽게 됐어요? 언제부터? 아니, 이 조사를 보고 한동훈 부인이 몸을 풀기 시작했어. 그 조사를 보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사 보고 아니, 한 건 보고 아니고 한 거. 좀 이상해졌어. 의외로 법무부 장관 부인이 이런 봉사활동한다고 그렇게 기사를 세게 내는 건 난 처음 봤네. 총선에 역할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저는 여론조사 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아니요. 그렇게 봅니다. 살면서 봉사를 처음 해보는 거야. 어쨌든 저쪽의 에이스가 이쪽의 신인에게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아주 좋은 매치예요. 아주 좋은 매치야. 총선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나 봐. 부인이 나온 거 보면. 저는 종로로 지역으로 옮겼고 곽상원 후보를 찍어야겠다. 그러면 총선 불출마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까? 여기 왜 이렇게 됐어? 자, 이낙연 대표도 지는 걸로 나오고 네. 전현 의원도 지는 걸로 나오는데 격차는 크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현 의원은 지역 주민이 아직도 잘 모르고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절반밖에 결집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셋 중에 굳이 매치업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곽상원 변호사 매치업이 제일 어울릴 뿐만 아니라 어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럼 한동훈이 만약 여기서 지면 곽상원한테 지면 뚜껑 열리겠네? 아니 통상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일단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총선 전망도 압도적입니다. 이 지역이 과거에 야당이 우세한 지역은 맞았죠. 그러나 성수동 막 이런 데 개발이 엄청 됐잖아요. 표심이 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밖에서 많이 봤는데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큰 일을 하시니까 온 것 서울 같아요. 지역은 웬만한 데 집어넣으면 다 10% 차이에요. 이 웬만한 지역은 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3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게다가 여기가 왜 흥미롭냐면 거론되는 인물 중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어요. 한때 문재인 정부의 F4 인기가 드높았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정치 씬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다시 등장하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 게다가 거기 성동구청장 국민의힘도 찍는다고 하는 정원호 구청장이 있단 말이지. 자, 한때 F4와 현직 구청장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 이렇게 차이가 나요. 63대 7.6이에요. 나 이렇게까지 차이 날 줄 몰랐어. 이 동네에서는 정원호를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 지역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대통령 같은 위치를 누리고 있죠. 그 정도로 아이돌 같은 압도적이에요. 환호해요. 예, 실제로 지나다니고. 압도적. 워낙 행정을 잘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재명, 서울의 정원호 이 정도로 알아줬던 분이 여기는 국민의 힘으로부터도 50%를 얻어와요. 정원호 구청장은 만약에 구청장 3선 제한이 없으면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술 한잔 해봤는데 나가는데 뭐 주민들이 다 인사하고 우리 구청장 최고다 하는 곳이에요. 국민의힘에서 50% 넘으면 끝난 거지. 자, 진수희 의원입니다. 상대가. 임종석 붙여보면 이기긴 이깁니다. 네 밭이 좋으니까 여기 예, 여기는 밭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정원으로 놓으면 이렇게 돼요. 민주당 지지층 92.7%가 결정합니다. 60.9 대 18.3은 호남이나 이런 데서 봤던 수치잖아요. 호남 혹은 대구 이런. 서울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상대방 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공선 룰이 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임기가 남았는데 총선을 위해서 사퇴하고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단체장이 그만두고 총선에 나가는 건 아예 불허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지지는 높은데 인물로는 좀 묘한 지역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전략공천 지역이고요. 전략공천 그렇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요 지역이 좀 묘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입지를 했었어요, 전에. 근데 다 없어지더라고 또. 왜 없어졌냐면 네. 정원호가 뛰어? 그럼 내가 못 나오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원호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원호가 나온다는 순간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까. 그렇다고 정원호 구청장이 내가 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하겠다고 하는 순간 내 자리는 없구나. 또 서울시장 감으로도 많이 그 거론이 되고 있어서 구청장 하다가 서울시장 바로 도전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도전하고 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구청장을 자랑스러워해요 국민들이. 예. 네. 예전에 서울지역 홍수 왔을 때도 미리 다 대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해요. 자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들 수도권 가라고 예. 몇 날 며칠을 떠들어대는데 아무도 안 가잖아. 가기는커녕 장재원은 내가 미쳤냐 거기 가게? 근데 이게 용산의 뜻이거든. 영이 안 쓰는 거야. 이제 설입니다, 설. 이제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이 이제 나중에 보면 대체로 맞는 평가들이 많은데 인요한 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제 무슨 소문이 돌았었냐면 대통령이 선거에 이제 임박하니까 2명을 불렀는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김병준 비서실장을 불렀는데 김병준 실장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게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냐면 인요한 임명한 게 김한길 뜻이다. 그래서 인요한 입에서 나오는 건 김한길의 뜻이다. 김한길의 뜻이라고 하면 곧 한 단계 건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대통령의 뜻이 지금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무슨 얘기가 또 도냐면 설입니다. 장제원이 큰 소리 치는 건 장제원도 또 다른 캐비넷을 쥐고 있다. 요게 정치부 기자들의 얘기예요. 장제원이 저렇게 교회 갖고 간증까지 하면서 난 눈치 보고 살지 않는다. 근데 주먹을 불끈 줬는데 저 손 안에 무슨 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선 저렇게 못 싸운다는 거예요. 대통령 오달 준 거거든요. 대통령 오다가 지금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날라가고 안철수 날리고 봤잖아요 다. 근데 지금 장제원은 못 날리잖아요. 못 날리고 있죠. 인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인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안 통한다는 게 중요한 아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얘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이번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보이는 게 장제원으로부터 보인다 이런 얘기를 그거 맞아요.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영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지금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 감탄을 한대요. 왜냐면 자기들이 못 보던 문법을 얘기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갖고 그러면 너네들이 용퇴하거나 아니면 험지에 나가라라고 하는 얘기에는 꿀먹은 벙어리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렇지. 두 번째 뭐냐면 장제원이 이 주먹을 흔들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 우리가. 요거를 그쪽 영남의 그 다선 의원들이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선 장제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버텨라. 둘 다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대통령 영이 안 쓰고 아니 장제원은 맞짱을 떴죠. 예? 난 눈치 보고 살지 않는다. 그 가로 열고 윤석열의 눈치 보고 살지 않는다라고 읽혀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봉도사가 본인 선거는 안 되는데 판은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것만 제외하고는 다 잘 맞춰요. 박근혜를 만나러 2번이나 갔잖아. 2주 안에. 급한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 라인하고 부인 라인하고 친박 라인하고 MB 라인하고 이준석 라인하고 거기서 다 붙어서 난리법석이다. 요 전조가 어디에 있었냐면 김포 서울 편입할 때 인천시장이 들이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그랬어요. 유정복 시장이 국힘 시장이나 의원들 중에서 평이 비교적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저 사람 캐릭터가 저렇게 들이받는 캐릭터가 아닌데 김기현을 정면으로 바로 받았잖아. 들이받잖아요. 그렇지. 그 김기현 들이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번에 관전평 첫 번째가 장제원과 인요한의 싸움이 어디에서 끝날지를 봐라. 요 싸움 재밌습니다. 자, 봉도사가 이런 건 참 잘해요. 이 정치판의 포인트가 어딘지를 해설을 잘합니다.
본인 운명만 빼고 아주 깐죽병이 온 거야 속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 이게. 그렇죠. 키맨이 하나 남아 있어요. 유승민이 입을 닫고 있잖아요. 유승민이 어디로 가느냐가 두 번째 관전평이에요. 왜냐하면 유승민하고 이준석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움직이면 현역은 안 움직인데요. 유승민이 움직이면 현역이 최소한 10명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아니 같아요. 보세요. 왜냐하면 유승민이 지금 물밑에 있으면서 계속 현역들을 만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재경 라인. 그들의 최대 고민은 뭐냐면 MB 라인은 경험이 있잖아요. 정권 잡아갖고. 재경 라인은 돈줄을 알잖아. 둘이 손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최대 고민은 뭐냐면 자기들 대선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빌려올까 말까 나는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한동훈이 과연 배신하고 그쪽으로 붙을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한동훈의 별명이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 시저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 아니 블루투스 말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재조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이 있죠. 이게 앞당겨집니다. 그런데도 했어요. 김건희 라인을 막아야 총선에서 내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라인이 있어요. 저거는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신 것 같은데 김건희 라인은 라인입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탄핵안이 통과됐으면요. 오히려 국힘 더 낫어요. 근데 11월 30일이나 12월 2일 날 통과되면요. 요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연타석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12월 8일, 9일. 국힘 실수한 거야 이번에. 아니, 실수가 아니라니까, 의원님. 영이 안 통한 거구나. 자, 그러면 그렇게 되라고 하는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부인 라인을 막아야 총선에서 우리가 목을 챙길 수 있다고 하는 라인이 있다. 아니 부인 얘기할 때 손을 휘휘 쥐는 게 뭘 집어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이번 여론조사 이거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책 내용이 좋다는데요. 예. 목차만 보고 사람들이 야 읽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최대 변수는 사실 선거 제도예요, 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지 말자고. 뭐 병립형, 연동형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연동형 전문가 여기 있잖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위성정당 전문가 여기 있잖아. 네. 그때 진짜 주도했어요? 주도 면밀했죠. 그때는 저긴 방해했고. 그때는 주도한 게 아니라 봉도사 혼자서 시작한 거예요. 저 혼자 만든 당입니다. 주도가 아니라. 손희 전 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정당 만드는 거요? 네. 전화 한번 왔었어요. 안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 이놈의 가래 진짜. 밥만 먹으면 가래가.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 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답답한 객단 배출은 가래제로. 현미, 귀리, 보리 전부 국내산 발화 통곡물인 거 확인했지? 네, 확인했습니다. 유산균 코팅 들어간다. 됐어. 포장. 성공했습니다, 닥터 시리얼이라 부르게. 딴지마켓에서 만나는 최강 조합의 시리얼 닥스메디 닥터 시리얼.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현관보가 그곳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편관보.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문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한문도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 이제 김포 총선용으로 저걸 던져서 부동산이 움직이면 표가 따라올 것이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김포 부동산이 움직이느냐. 발표하고 나서 지금 11일까지 데이터거든요. 빨간색들이 다 하락거래입니다. 하락이 2배다. 네, 2배 넘죠? 32건, 상승이 14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에 보시는 거랑 완전히 틀리죠.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제가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김포시장이 이제 호가는 올라갔다고 보도에 나오는데 실제 상황과는 틀립니다. 팩트는 하락거래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도리어, 예. 도리어. 이게 팩트입니다. 김포는 그걸로 충분하다. 아, 충분하다. 네. 네. 그래서 이 이슈는 오래 못 가요. 네네. 소비자들이 뭐 스마트 하셔가지고 다 파악하셨습니다. 네. 눈치챘고.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총선 전에 경기 끌어올리려고 건설업계 살려주려고. 그렇죠. 50년 주담대 뭐 특례 보금자리 막 쏟아부었잖아요. 좋죠. 그래서 반짝 뭐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한 7, 8개월 쭉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꺾이기 시작했죠.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 꺾였다 올라갔다 꺾였다 했더니 이게 3달치인데요. 힘이 이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끌어올렸어요, 여기까지. 쭉 올렸는데 힘이 저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대출 없이는 못 사는 수준의 집값이 이제 증명이 된 거고, 왼쪽을 보시면 이때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도 글로벌 금이 터지고 나서 정부에서 이번에 던진 대책들이 있죠. 그거하고 거의 90% 이상 똑같은 대책을 던졌어요. 던지니까 저 때는 숫자가 5천으로 바로 뛰고 8천으로 뛰고 거의 9천, 만까지 같이 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네. 지금과 유사한 대책을 던졌더니 여기까지 끌어올려졌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 건 가까이 갔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은 이때 서울의 아파트 수가 138만 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70만 채예요. 지금 반토막 수준도 안 되잖아요. 3분의 1이에요. 그때 바닥 쳤다가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지. 못 왔죠. 반토막도 안 되고 3분의 1 수준. 아파트 숫자가 더 많이 늘었으면 이 숫자가 만이 아니라 만 한 1,000, 2,000까지 가줘야 예전하고 효과가 비슷한 건데, 그렇게 9천 만 건까지 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때요? 쭉 빠지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네, 완전히 쭉 꺾이죠. 빠졌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바치던 것이 힘을 다한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더 이상 못 버티죠. 힘이 안 되니까 여기 쭉쭉 떨어졌죠. 네, 이때부터 시장 원리대로 가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가격이 있잖아요. 괴리가 딱 생기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민스키라고 있어요, 학자. 그분이 이걸 미리 옛날에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앞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민스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스키의 5단계 이론이라고 있어요.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붐이 일어나잖아요. 쭉 올라가면 처음에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붐이 두 번째 한 번 더 칠 때 그때 팝니다. 팔고 나와요. 근데 우리 영끌 1, 2는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냐? 바로 패닉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딱 그 추세거든요. 2009년도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장밋빛만 보시다간 정말 낭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쌓여있는 건설업계들 살려주려고 네, 이런 특례보금자리나 50년 주담대, 아이고 50년 주담대로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빚내라 집사 투죠, 투. 그 아니고. 약발이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다가 꺾였으니까 이제 경매 네. 늘어나고 맞아요. 저 경매표 그림 보여드릴게요. 경매 지표거든요. 막대기가 경매 건수입니다. 경매 건수가 어때요? 최다죠.
경매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속도가 좀 빠르죠, 여러분. 경매 물건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경매가 왜 나오죠?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그렇죠. 낙찰률이 빨간 선이에요. 낙찰률 2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26%. 그러면 물건이 10개가 나오면 2개 반만 낙찰되고 7개 반은 안 팔려. 유차. 그럼 네. 걔는 다음 경매 때 20% 또 DC에서 싸요. 예. 다시 경매 붙어요. 네. 그 경매 낙찰가율이 80 몇 프로예요. 아하. 그러면 80%로 다운됐으니까 88, 64%. 시세의 64에서 70% 선에서 지금 경매가 낙찰이 되는 거예요. 더 높으면 안 사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 가격하고 20, 30% 이미 경매 시장에서는 다우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앞으로 실제 우리 기존 시장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은 가능하죠, 여러분. 네, 그리고 경매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네. 앞으로 시세를 예측해서 그 정도면 내가 사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 왼쪽에 보시면 어때요? 110%, 120%예요. 저 맨 왼쪽 보시면 119% 막 이렇잖아요. 지금이 제일 싸다 하고 사는 거고. 10억에 나왔는데 12억에 낙찰을 받아. 그런 거죠. 지금은 10억에 나와도 8억에 받을까 말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려가겠다라고 다 예측을 하는 내려가겠다. 거죠. 예, 예. 이것도 보시면 그 임차권 등기 현황인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이 들어가요. 주인한테 임차인이 돈 돌려달란다 아니면 경매 붙이겠다라는 통보를 해요. 몇 개월 뒤에 경매를 합니다. 이게 전세에 들어갔다가 돈을 안 돌려줄 때. 집주인이 돈을 안 줘가지고 그렇죠. 임차권을 행사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전세 지금 뭐 없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실제 상황은 틀립니다. 이런 기사를 자주 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거 대법원에서 내는 겁니다. 대법원 등기에서. 왼쪽을 보시면 작년 1월이에요. 그때는 서울이 200건, 뭐 100건 막 이랬어요. 여기가 불과 1년 전이에요. 예, 거의 뭐 없죠. 지금 1,600, 2,000건이에요. 10배 이상 늘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주인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렇죠. 갭 투자했다가 못 돌려주고. 이거 경매로 나오고 아까 경매 지표 보셨잖아요. 이 현상이 이제 가중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기사를 안 내죠. 이런 기사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 총선에 불리하잖아요. 아, 완전 불리하게 돼. 근데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예. 자, 대신에 매물은 급증한 거 아닙니까? 8만 건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가.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이 3만에서 3만 5천입니다. 그러면 2년치 물량이 지금 팔려고 내놔 있어요. 지금 거래량 아까 보셨지만 몇 건이에요? 3천 건이잖아요. 7만 7천 건은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거예요.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있는데 로버트 루카스라고. 암만 어떤 정책을 써도 이렇게 정보를 접하면 시장 주체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50년 주담대. 50년 전에 폭 나오고 특례가 딱 나오니까 막 헷갈리다가 영쿨투가 된 거죠. 빚내서 집사라의 두 맞아요. 번째 대상자들이고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 이거 약발이 다 됐단 말이에요. 계속 아파트는 안 팔리고 쌓이고. 맞아요. 그러자 정부가 총선은 아직도 남아있고 하나를 더 꺼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걸. 아, 네. 애 나오면 이자를 깎아준다. 아, 조금 이건 국민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저출산 대책을 부동산 요 특례 보금자리론 혹은 50년 주담대의 연장선상에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빚내서 집 사게 할 게 뭐가 있지? 고등학생 대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빚내서 집 사게 할 방안이 뭐가 있지? 하다가 저출산 대책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다가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책이 급작히 나올 수가 없어요. 집값을 떨어뜨려 줘야지 그러면. 정답을 주시는데요. 집값 그냥 낮추면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 돼요. 놔두면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나는 이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 중에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게 할 방법으로 하다 없으니까 이제는 저출산 대책을 끌어온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연 1.6%, 3.3% 그리고 5년만 유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5년 있다가는 네, 변동금리로 변해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아이 한 명당 금리 0.2 이하. 2% 깎아주고. 예. 이게 뭐야 이게. 주담대 50년을 했는데도 이제 꺾여버렸잖아요. 7, 8개월 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야 또 뭐 없냐 가져와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거죠. 예. 이게 다 아파트 가격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시장에 의해서 집값이 내려갈 텐데. 네, 정상화되죠. 근데 건설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렇죠. 네, 은행이 이익이 줄고 첫 번째 나쁜 점은 뭐냐면은 1억 3천 이하예요, 소득이. 그리고 자산이 5억이에요. 그러면은 여유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더 받기 쉽잖아요. 진정성이 있었다라면은 5분위, 4분위, 3분위, 1분위 나눠가지고 20%씩 예산을 딱 배정해야죠. 이거는 뭐냐면 있는 사람들만 더 싸게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자 차액 보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정책을 쓸 때 이렇게 싸게 해주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은행 5%잖아요, 요새? 근데 2%에 만약에 해줘서 3%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자를 누가 내? 그 3%를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내주는 게 이자 차액 보전 제도입니다. 좀 이상하죠? 3% 갭으로 잡으니까 5년이면 4조예요. 세금으로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걸로 뭐 삽니까? 집 사니까. 그렇죠. 집 사니까 좋은 건설사는 또 분양 잘 돼서 좋고. 세금을 들여서 집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정책은. 맞습니다. 이게 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집값이 떨어질 텐데. 맞아요. 떨어지면 싸게 살 텐데.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집값을 떠받치는 방향으로 세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세금인데 그 돈은 은행에 주고 건설업계가 가져가는 거지. 저 문제가 많죠, 여러분. 이게 본질이야. 실제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상대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유지 대책인 거예요. 집값을 낮춘 다음에 이걸 했으면 정말 박수 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집값이 떨어지지 말라고 세금을 쓰고 있는 거라니까. 맞습니다. 예. 박사님이 이걸 알려주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은 또 한동안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파인프라 치약. 치과에서 판매 중입니다. 누적 판매수 50만 개. 딴지마켓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이거는 후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올해 스테디셀러 2호 있겠죠?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 잠든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탈취제 200만 개 누적. 이야, 악취 분자에 흡착해서 냄새 원인을 중화시켜서 제거하는 방식이다. 방향제가 아니다. 아주 좋습니다. 역시 스테디셀러. 자, 이번에는 다큐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민한기 감독님하고 제작사의 최나경 대표님 나오셨는데 김대중 다큐입니다. 영상을 먼저 볼게요. 근데 왜 촌에 이렇게? 이제 앉으시죠 뭐. 아무튼 거짓말하고 싶다 않단 말이야. 그건 저쩌고 그냥 미국 가는 걸 둬서 말이야.
제가 이렇게 하고 한다면 이 가족들하고 같이 그래도 뭘 먹고 살았냐는 문제죠. 그렇다고 우리 가서 노동에서 돈 벌자 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문제는 당신 건강 때문에 어떻게든지 치료도 받도록 하는 게 좋다. 그 점은 얘기해주시면 맨날 얘기해본 겁니다. 정치활동은 안 하겠다. 앞으로 상황은 그런 식으로 몰아치는 상황은 안 될 겁니다. 유물 만능사상 성공 제일주의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오직 이 나라에서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박정희 씨의 우패만이 중단을 한다고 세계는 지금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박정희 씨는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다. 오늘날 성정, 오늘날 몇 사람 작살되는 특권정대, 공산주의는 이러한 특권정대 속에서 살아났다. 내가 감옥 가야만 충격을 줘서 민주화 열기를 다시 일으키는 데 도움 되겠다. 그때는 유신 체제니까 감옥 가려면 쉽거든요. 유신 얘기만 한번 비판하면 가니까. 그런 판단에서 주저없이 했어요. 원칙은 민주주의 위원회 있어서 민주주의만이 우리 국민의 국민적 합의의 근원이고 다른 어떤 유의 갖고도 3,500만 국민을 합의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전 정부의 독재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폭력으로 하되 투쟁을 해서 감옥으로 들어가라. 3,500만 국민의 일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35만, 3만 5천, 이 천분지인만 감옥 갈다고 한다고 하시면 우리는 이 정부를 탄생시켜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맨 앞에 이 전두환 시절에 사형 선고 받고 나서 수감돼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 5.18 그렇죠. 국가 전복하려고 했다. 수개로 사형 선고. 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왔죠. 미국 쪽에서 예, 사형시키지 말라고. 청주 교도소에서 저런 제안을 받게 된 거죠. 미국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미국에 보내보려고 한 거구나. 그렇죠. 예, 골치 아프니까. 근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다가 이유 여사가 여기서 죽느니 미국에 가서 또 도모하자 기회를, 그런 뜻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 안 받아들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레이션에는 빠져 있는데 마지막에 설득할 때 동지들을 석방시킬 수 있다. 당신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당신이 그 선택을 하면 다른 동지들이 살 수 있다. 예, 예. 그게 주요했겠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라고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김대중만 한국에 없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 영상 대체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 자료에는 어디서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대통령 재임 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받으셨대요.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는지까지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지 왜냐하면 지금 않았습니다. 안기부 요원이 가가지고 마지막에 설득하는 장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서관에게 네. 이걸 맡겨놓고
사후에 그걸 공개하라라고 말씀하셨대요. 사후에. 예,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자료 포함해가지고 저런 비슷한 내용의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셔서 영화 속에 사용했습니다. 이야, 대단한 자료다, 그죠? 엄청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권은 불참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죽이지 못하게 하고 국내에 있으면 계속해서 어떤 구심점이 되니까 보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거기서 회유책 핵심이 당신이 가면 동지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해찬 대표 아니에요. 근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똘망똘망하셨네요. 한 50대 초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1929년생이고 저 때가 80년대 초니까 이미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존재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사행을 중지하도록 했고. 국내에서 잘 모르는데 그 미국 그 서구 사회에서는 만델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상황이 뭡니까? 네.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이제 구국선언이라고 성당에 가서 11명에서 이제 헌법 개정해라, 민주화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교도소에 가죠. 법정에 가서 최후 진술을 하시거든요. 그 최후 진술이에요. 유신이 되고 긴급 조치가 되면서 유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제 살벌하게 탄압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3.1 구국선이라고 명동성당에서 하시면서 스스로 체포될 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스스로 체포되려고 체포되려고 내가 체포돼야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렇게라도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서 스스로 체포되려고 구국선을 같이 했고, 그리고 와서 이제 법정에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법정에서 한 연설인데 저게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안 되니까 내가 체포되는 방식으로 그렇죠. 저항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체포되는 게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 좀 하세요. 요즘은 유튜브를 여는데 마지막 거는 뭡니까? 시간 역순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가거든요. 장충당 공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한 100만 명이 그 연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설 중에 한 부분을 따서 이제 이거를 보고 박정희가 존엄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현해탄에서 물에 빠뜨리려고 했다. 전설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재연으로 하신다면서요. 재연을 했어요. 중정에서 일본에 있던 김대중을 납치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 중간에서 바다에 빠뜨려서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려고 했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레그 대사라고 한국에 대사를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 CIA 출신이에요. 그래서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뷰를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했어요. 그분을. 근데 그때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일본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이 미국의 꽤 유명한 교수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김대중 그렇죠. 빠뜨려 줄 것 같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교수가 미국 쪽의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CIA가 비행기는 아마 자위대 비행기였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 일본 자위대에 연락하고 그렇죠. 니네가 출동해서 그거 막아라. 비행기가 나서서 못 쳤다는 거죠. 예. 저도 처음에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어떻게 미국이 출동했을까. 근데 그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일본에 머무르고 유신을 선포할 때 한국으로 못 돌아오면서 그때 미국인들과 꽤 친분을 쌓았던 것 같고, 그 교수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미국 정부에 연락하고 다시 일본에 연락하고 일본 자위대가 출동하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긴 해요. 뭐라고 합니까? 비행기 소리를 들었다. 그게 끝이에요? 네. 그치, 본인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추를 달고 바다에 던지기 직전 즈음에 추를 달았대요, 자기 몸에? 그럼요. 저런 정원이 있습니다. 몸에 추를 달아가지고 수장시킬 준비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때 비행기 소리가 와서 몸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던지면 끝나는 건데 그 직전에 비행기 소리가 나고 이 사람들이 멈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기가 겪은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던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왔고 그 다음에 날 풀어주대. 예. 그러면 그 비행기가 그 배한테 뭔가 무선을 쳤겠죠?
그 주변을 선회했다라고 무서울 쳤겠지. 무전 쳤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무전 쳤겠지. 그럼 텔레파시 했겠습니까? 그렇겠죠. 비행기 도는 것만으로 멈추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재현이 됐어요? 다큐에서는. 무전을 치는 장면이 안 나오죠. 무전 쳤어! 제가 체포되셔서 입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테이프로 꽁꽁 묶여있다는 증언이 있어서 실제로 배우분들한테 몸 전신을 거의 테이프로 꽁꽁 묶었습니다. 아, 몸 전체를 테이프로 묶었대요? 네, 거기다가 다시 추를 달았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이야. 아주 낮은 불빛의 조도 아래서 바닥에서 온몸이 테이프로 칭칭 감기고 추를 매달아져 있었죠. 그렇게 먼바다에 나가서 던질로 준비한 정도. 그 비슷한 정도까지 저희가 재현을 했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겠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답니다.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증언을 해요. 숨 몇 번 허덕이면 끝나겠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 증언하는 영상도 있습니까, 이 안에? 증언하는 영상이 있죠. 그건 극장 와서 보라는 거 아니야? 극장 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야,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또 까부르는 거 아니야? 정권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잡혔다가 돌아와서 3.1 구국 운동을 해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깨우치겠다는 얘기를 5년 뒤에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따가 전두환한테 또 사형선고 받고. 그리고 3년 뒤에 고집은 진짜 고집은. 또 5년 단위로 한 번씩 죽을 꼴을 넘겼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오고. 그 정도 꼴을 당했으면 무서워서 못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냐?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나도 참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그런 순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했다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려웠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야, 재밌겠다. 재밌습니다. 예. 그 배 던지는 장면 있잖아요. 난 그게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더라고. 다큐에는 최대한 재현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미국의 교수가 당국에 연락하고, 미국에서는 또 일본에 연락하고, 일본에서 자위대 날아가서 그 배를 발견하고, 그 배는 한국 요원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중정에 소속된 배였던 거죠. 그렇죠. 네. 자위대 비행기가 돌면서 막아라 했을 것이고, 그럼 중정 요원들은 그것만 듣고 멈췄겠습니까? 한국 연락했겠죠, 또. 그럼 자위대가, 야,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야, 들켰다, 야. 그렇죠. 들켰다, 야. 이제 중지시켜. 재연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설마. KT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감독이 만든 그 작전 이름이 KT거든요. 거기 이제 작전명이 KT였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죠. 예. 그걸 일본 쪽에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말한 거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무전을 쳤다 이런 건 안 나오고. 무전 쳤어! 그 영화에서는 그냥 비행기가 떠 있어요. 계속 선에서. 그래서 결론 날 이제 때까지. 그 배가 멈추고.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배에서 풀려나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한국에다 풀어줘요. 교동 집 앞에 네. 한 300m 앞에 그냥 택시 싣고 와서 집 앞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걸어서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야. 네,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기자회견하는 장면들이 자료화로 남아있고 영화에도 나오고 손발이 묶였던 흔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입술이 터있고 막 배달해 준 거네? 배달해 준 겁니다. 집 앞에다. 며칠 사이에 엄청 마르셨더라고요. 일본에서 찍었던 사진이랑 납치 6일 만인가? 근데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셨. 아니 6일 동안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을 먹였겠어요? 그러니까요.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고 이제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던져라 명령이 떨어진 것이고. 사실 그게 2차 살해 시도였던 것이고요. 2차. 원래 호텔에서 납치해서 살해하고 그 토막 내가지고 할 준비까지 다 가지고 왔었는데 우연히 김대중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 국회의원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 눈에 띄어가지고 1차 살해가 실패로 돌아가고. 어떻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에 좀 가까웠던 국회의원이 계셨었어요. 네. 그분이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된 거죠.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납치되고 있는 상황을. 좀 사장님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호텔에 묵었던 김대중을 중정 요원들이 납치하는 걸 우연히 국회의원이 발견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저쪽 방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납치범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마취가 돼 있었고 반쯤. 그러니까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말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본인 2명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뭔가 소리를 질렀는데 외부의 자신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본인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마치가 반쯤 깨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도 요원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호텔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 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에 싣고서 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재구성해 볼게요. 국회의원이 운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요원들을 데려가면서 당신 좀 기다리시오, 방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하에서 기다리다가 하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락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실려서 간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토막살이 나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첫 번째는 호텔 첫 살해. 번째가 호텔에서 차로 어딘가로 싣고 가서 첩첩첩 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본 사람들이 있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자기들 소유인 배로 띄워둔 공인 거죠. 한국의 국회의원이 그걸 못 봤다면 목격자가 없으니까 차에 싣고 어떻게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봤다. 그거를 이제 보고했겠죠. 본부에다가. 그렇죠. 예. 네. 그러자 지시가 내려온 거지. 그러면서 또 시간을 좀 벌었구나. 그렇죠. 네네네. 그 사이에 미국에 연락이 갔고. 네네. 아주 긴박하게. 야, 그러니까 우연히 한국의 국회의원이 그걸 목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천우 신조고 하늘이 도왔다 봐야 되는 거죠. 그분 정말 운이 좋은 분이에요. 그 전에 또 교통사고 있잖아요. 대선 끝나고 교통사고에서도 그것도 미스테리한 교통사고 하나 있거든요. 지금 다리를 절개된 게 그때 교통사고 때문이잖아요.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는데 한국 전쟁 때 한번 체포돼서 그 인민군 쪽에 체포돼 가지고 사형 직전에 거기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71년 대선 끝나고 그 다음에 총선 유세를 다니는 와중에 마주오는 차에 부딪혀 가지고 구살증 살아나셨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리가 불편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장면도 담겼습니까? 안 담겼습니다. 그것도 탈의 시도였을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 아까 영화에 나오는 사형 선고. 85 사형 선고. 사형 선고. 한국 정부가 정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나머지는 다 정권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셨네 다. 이번에 하면서 자료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정말 구사일생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사셨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 극적인 순간에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리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 예, 그런 말씀도 하세요. 영화에도 담겨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도 뭐 보복해라, 뭐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위원도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됐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보복하지 마라. 예, 그 말씀 나는 그렇게 하십니다. 못해. 매우 쳐라. 제가 그 20세기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궁금한데 그걸 제대로 정리한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적어도 그 현해탄에서의 그 장면은 재연까지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무전이 빠졌네. 무전 좀 다시 넣으면 안 됩니까? 2편이 있으니까. 2편이요? 예. 회상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회상으로. 아, 2편을 제작하시려고? 이 영화가 탄생해서 1987년도에서 이제 마칩니다. 손님 한 명도 안 들어왔는데 아직 2편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1편이 이제 개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개봉은 내년 1월 초고요. 2024년 1월 6일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에요. 탄생 100주년의 영화인들이 이분의 영전에 영화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좀 바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 텀블벅으로 개봉하기 위한 모금을 하시러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얼마 필요해요? 공장님 여기서 나가가지고 한 30만 명 봤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라도 좀 미리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3군데 일단 극장을 잡아놨고요. 또 지역에 같이 할 수 있는 권역별로 상영위원회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영화 상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극장관이 예를 들어 열렸는데 아침 7시에 시간이 잡혀서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영화는. 그 전에 텀블벅으로 모금을 해서 네. 따로 열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볼 거 네네. 텀블벅으로 모금을 해주시면 그 돈으로 상영회를 따로 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상영회를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15일 남았고 현재 6,700만 원 모았네요. 그렇습니다. 6,700만 원은 몇 명 볼 수 있는 금액이요? 10,000원으로 해가지고 티켓 한다 그러면 6,700명이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목표가 20만 그 명. 정도까지 해야만이 저희가 나중에 개봉하면 한 3자리 숫자 이상의 관객들 보여줄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정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6,70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지금 20억을 모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전 넣어주세요. 자, 보고 싶은 분들은 10,000원을 모아달라. 상영회를 열어서 초대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자, 텀블벅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텀블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제 텀블벅 잘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 번호를 하나 개설을 했어요. 나머지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주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한 10만 명이 미리 보잖아요? 그러면 극장이 좋은 시간을 잡아줘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미리 볼 정도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영상이구나. 원래 다큐는 극장을 안 잡아줘요. 잡아줘도 아침 7시라니까. 뭐 밤 12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한 10만 명 봤다? 이거는 좋은 시간대에 시간을 잡아줘야 되는 거구나 해서 네네.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볼 기회가 생기죠. 먼저 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아요, 제가. 자, 다음 주까지 상황 봐가지고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영상도 한 번 더 가지고. 예, 저희가 사실 흑백 영상만 좀 보여드렸는데 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한 영화들 같은 경우는 컬러들이고 또 새로운 영상이 많아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모금 상황을 보고 다른 영상 하나 더 네. 가지고 나와주시고 그리고 무전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되풀이해야 돼요. 되풀이해서 자꾸 그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생각이 나게. 중산층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우리나라 1,500만 여성들의 사회적 대우, 특별한 배려. 시작이 해야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가 기댄 언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죽을라 살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앞으로 독재하고 한번 싸워보자. 지는 싸움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자비하지 않았어. 목사님, 제가 반드시 해나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나. 국민은 결코 독재를 영원히 용납하지 않는다. Here in our Washington bureau, Kim Dae-jung. How can security issue justify such suppression? 자유와 정의를 발망하는 국민이 있는 곳에 김대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진보 새로운 맛이 나왔네. 스윗 릴리. 자, 3종 묶음 할인 행사한다고 하나요? 할인율이 높으네. 비염이 심하세요? 먼지 적은 브림 재지 미용 티슈를 써보세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애교 브림 재지. 자, 홍상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백수. 그죠? 제가 백수가 되다 보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 내일 할 일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자, 모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이 사태를 예견하고 그거를 내가 못 보겠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견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빨리 그냥 막무가내로 너무 막무가내야. 아니 그렇게 할 거면은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어떤 인수위 시절이나 그때부터 지금처럼 할 거면 그때 왜 하지 않았을까? 작년에. 그렇지. 기왕에 할 거면. 그러면
그게 사실 저는 가장 의아해요. 뭐 누가 나를 준 건가? 나를? 아니 취임하고 1년 네. 반 가까이 된 거잖아요. 힘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왜 이렇게 뜸을 들였었을까?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래 버텼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니까 물론 저보고 그런 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아서 그럼 싸워야지 왜 나왔느냐. 난파선에서 왜 쥐새끼처럼 뛰어내렸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남아있는 후배들한테 제 동료들한테 미안한 감 왜 없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KBS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고 들었어요. 수신료라는 거죠. 역대 어느 정권이라 하더라도 수신료만큼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왜냐? 공영방송이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만이 우리 사는 세상은 틀렸다 하더라도 아들내미 딸내미 사는 세상은 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진보든 보수 정권에서도 수신료만큼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못 건드렸죠. 네. 이번에 그걸 건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몇 년 뒤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그야말로 대가를 치룰지 아마 뼈저리게 느낄 날이 오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가 이제 해체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KBS를 제가 보기에는 살리러 온 게 아니고 KBS가 그냥 없어지는 걸 목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8월하고 9월에 수신료가 57억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이미 안 내기 시작한 거거든.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나마 KBS를 지켜주겠다고 내주겠다고 했던 분들도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양쪽 다 안 내길 원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나 취재나 뉴스나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을 일단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들 수가 없죠. 돈이 없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KBS를 잘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신료를 건들지 말았어야지. 수신료를 없애버린 다음에 어떻게 KBS를 잘 만들어? 그러니까 KBS 내부에서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려고 하더라도 다리를 혼자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같이 동료들이 좀 다리를 놓기 위해서 버틸 때 버티고 4년 전에 그랬듯이 10년 전에 그랬듯이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최경영 기자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혼자 어떻게 버티냐. KBS 사내 게시판에 그런 글이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때 김희철 사장이 아직 사장으로 있을 때 쫓아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나마 좀 믿었던 기자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 혹시 아냐 좋은 사장이 올지. 그 글이 올라왔을 때 정서가 이렇구나. 가망성이 많지 않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안이라서 그렇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동안이래요? 다들 그래. 정년도 한 1년 몇 개월 남았고 다시 취재부서로 내려보내서 취재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그건 괜찮겠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없죠. 라디오는 자를 것이고 그렇다고 현장에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네. 취재를 하게 놔둘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봐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가치 있는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표 내고 나왔죠. 근데 지금 보면 잘한 것 같아요. 박민 사장 취임하자마자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죠. 아직 발령도 안 낸 라디오 센터의 간부가 담당 PD를 통해서 내일부터 주진이 나오지 마. 담당 PD가 아이고 그래도 인사는 하게 해줘야죠. 그랬더니 야, 말 안 듣냐? 통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징계 먹을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진우뿐만 아니라 KBS 뉴스 간판 앵커 하냐. 바꾸려면 원래 오디션으로 선발하죠. 근데 그냥 잘렸어. 최욱 씨가 하는 더 라이브. 몰라 제작진이 이유를. 그냥 편성이 삭제됐어.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거칠었죠. 경제쇼 후임으로 내가 이럴까봐 서영 이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다들 그랬죠. 경제쇼 후임도 날라갔어요? 날라갔죠. 예전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주일 씨. 자, KBS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좋아, 빠르게 가는 거야. 빠르게.
저 빠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가지 않았겠나. 최소한의 그야말로 상식은 좀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인사꾸벅하게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9시 뉴스 앵커는 박장범 그 친구는 첫날 나와서 여태까지 우리가 공정성 잃어버렸다. 앞으로 이제 그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방송하겠다.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럴 거라고 예견 하셨는데 예견한 것보다 더 거칠게 진행이 됐고 버티는 것도 어깨동무하고 버티는 건데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어깨동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백수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주진우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뉴스공장에서 허드렛 일 시키고 있거든요. 패션 시간 할 때는 가방 들고 있게 만들고 출연료 줄 필요 없다. 나 돈 내고 나가겠다. 불러준 데가 없어. 홍 기자님은 지금 필요한 건 말할 수 있는 용기다.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 겸손으로. 일단 불러주셔서 고맙고. 네. 근데 처음에 왜 좋다. 그럼 내가 글로 갈게.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솔직히 다 말해도 되는 거죠? 네. 주변에서 우려를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거기냐? 당신 이미지 망가진다. 저 일정 부분 그거 동의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굉장히 몸값이 높아졌더라고요. 제가 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허우대가 좋잖아요. 여러 곳에서 높은 연봉으로 제한이 있었다. 주변에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그걸 몇 달이나 버티겠느냐. 사실 저는 경제 잘 모르거든요. 저는 평생을 취재 기자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제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저 원래 사실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걸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스펀지처럼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경제에 대해서 이 스펀지처럼 그 지식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리딩방 같은 거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아. 다른 데 가면은 어차피 나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방팔방 돌릴 텐데 보나마나 뻔하다. 멱살 잡고 싸우고 한 달이나 버티겠느냐. 그런데 거기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 번개탄이 된다 한들 그거 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저렴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가 없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프로그램명은 홍반장의 경제쇼. 그럼 이제 지상파를 벗어나셨으니까 뭔가 이제 과감하게 복장부터 과감하게. 아니 복장이야 뭐 평생을 이 복장으로 살아왔어요. 좀 더 과감한 거 없어요? 가슴을 풀에 신다든가. 저봐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잖아요. 오토바이를 타시거든요. 평상시에 가죽 장비도 다녀요. 가죽 장비 헬멧 빡 쓰고. 헬멧 쓰고 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그 공장장에 그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말하고 살아야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말해 주시기를. 사람이 말하고 살아야지. 소송 좀 당하면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홍사훈 기자와 함께 12월 1일부터 홍반장의 경제쇼 오후 4시죠? 네, 4시에서 5시. KBS에 있을 때랑 뭐 똑같이 그냥 하기로. 형식은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달리 뭐 그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말주변에 약간은 좋긴 하지만은 뭐 달리 제가 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걸 내가 궁금한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 저의 큰 가장 장점은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무식하다는 걸 과감히 드러내는. 무식한 게 죄인가? 잘생기면 됐지. 그리고 평상시의 언어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KBS에서 경제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이 지금 21세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철저하게 기득권 대주주한테 완전히 유리하게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
담당 CP가 이제 뭐라고 해서 들을 사람은 아니지만은 다음부터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누르는 걸 단점이라고 말하지만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방송하는 동안에도 아마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편하게. 점점 더 거칠어지시겠죠. 가죽 잠바에 헬멧 쓰는 거 권장합니다. 그래서 화 많이 나면 이거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자, 12월 1일 기대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자 지금 허드렛내를 시키고 있는데 예. 안 부르는데 매일 아침 와 있어요.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신유진 변호사. 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잖아. 아유. 변호사 팀, 영화인 팀 2대2. 자, 건강한 다 회복하셨고. 아, 네네네.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자, 원조 완판녀, 2세대 완판녀, 여기 안기령 앵커 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부르기로 하고, 원조 완판녀 오랜만에 진보 왔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뭐지? 뭐야? 아니, 여러분, 매일 마시던 진보가 아니네요. 진보, 스윗 릴리. 이거 굉장히, 이거 상큼해. 이거 뭐야? 눈이 확 떠지는 맛이다. 오랜만에 왔잖아. 좀 사줘요. 우리 윤성원 평론가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진짜 눈이 번쩍 떠져. 이거 연말에도요, 진보 한 병은 집에 꼭 있어야 돼요. 아직 안 마셔봤어? 마셔봐. 잡숴봐. 잡숴봐. 윤성원 평론가 버전을 불러보겠습니다. 영화인 팀 등장하자. 영화인 팀. 제대로 해라. 네. 그동안 살짝 누나를 속으로 창피하게 생각했던 거 사과할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창밖에 약간 이제 눈발이 날리는 그런 잿빛 하늘에 그런 어떤 싸늘한 날씨에 따끈한 요 생강에다가 거기다 약간의 신맛, 새콤함까지 곁들인 이 스윗릴리 진버. 요거 한 잔 이렇게. 예. 솔직히 그동안은 진버를 제가 맛있게 마신 적이 없는데 이건 맛있는데요? 야, 경쟁 붙었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이 세 병 같이 구매하시면은 200ml, 500ml, 700ml인데 35% 할인합니다. 35%. 이 큰 병 하나를 더 드리는 그런 가격이에요. 변호인 팀 이전 진버는 남성적인 느낌, 신 변호사가 혼자
술에 타서 마시는 느낌에 좀 가까운 게 분명히 있었다면 이거는 내가 이걸 어디서 먹어본 맛이었지? 아, 대학교 때 나를 좋아했던 그 여자친구가 자취방에서 설탕이 직접 재워서 만들었던 그 레몬차, 그게 거의 20몇 년 만에 아 그때 그 느낌이구나. 그 겨울에 나를 따뜻하게 해줬던 그녀를 떠올리게 만드는 맛이에요. 자, 영화팀. 여러분, 이건요. 잠깐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일단 첫사랑은 잘 모르겠고 코를 박고 죽고 싶은 향입니다. 저렴하다. 커버해줘야지. 자, 여러분, 이 짐버 스윗 릴리는 멀티버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여러 가지 맛을 같이 경험하실 수 있는 멀티버스 형. 그러고 스윗 보니까 양조열 변호사 첫사랑에도 있었고 지금 여기도 있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네. 그렇죠. 그러네. 연결해 주. 신우진 변호사. 이게 첫사랑의 맛이라고 남성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사실 효소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마. 이게 있잖아. 겨울에는 뭐다? 스윗 릴리 짐버다. 내가 왔잖아. 에이. 자, 앞으로는 이렇게 배틀로 진행하겠습니다. 옆에서 초음파 공격을 나가는 것 같아요. 향이 올라와요. 진짜 향이 되게 강해서 올라와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선물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니까. 배틀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뭐 있어요, 영화? 이번 주에는 딱히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영화가 없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서울의 봄이 개봉을 하고요. 그거 외에 평가가 좋더라고요. 김성수 감독의 최고 작품이 나왔다. 근데 김성수 감독의 최고 작품이라고 해봐야 비트잖아요. 2시간 20분짜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느껴지지가 않고 그 몰입감과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룬 작품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진짜 이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전두환 12.12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 보면서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영화고. 그 당이 쭉 이어져서 국민의 힘이 된 거예요. 맞죠? 맞아요. 영화 많이 봐야 되겠네. 많은 국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자, 다음 주는 그게 하나 있다. 이번 주에 이제 개봉한 작품 중에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그 공포 영화가 피자 가게? 네, 12세 관람가거든요. 딱 그 12세 정도에 맞춘 공포 영화. 자, 그럼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가 다음 주에.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네, 그건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아니라 네, 오징어 게임이 등장했던 게임을 가지고 456명을 뽑았어요. 일종의 리얼리티 프로네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똑같이 진짜 만들어 놓고 한국말로 그 영희가 진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면 먹물 총 같은 걸 맞고 게임의 내용도 똑같고 게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세트. 그리고 상금이 456만 달러. 그러니까 61억 정도. 네. 오, 대단한 게임이네. 네. 리얼리티 쇼 워낙 잘 만드니까. 그런 리얼리티 쇼를 능가하는 리얼리티 쇼가 하나 있었지. 최근에 이선균 지드래곤. 결국은 음성이잖아. 또 지드래곤한테서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약간 배신감 느꼈어요. 야, 너 지지 팬들한테 지금 무슨 욕을 먹으려고? 아니, 난 좀 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나온 얘기로는 미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판정 불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 되게 기가 막혔던 게 판정 불가 이유가 재료가 모자라서예요. 그 다리털을 충분히 안 뽑아서 중량 부족으로 측정이 불가라는 거예요. 더 뽑으면 되잖아. 아니, 전 국민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건을 그렇게 집중시켜놓고 다리털을 부족하게 뽑아서 측정 불가라고? 이게 장난치는 거야. 진짜 장난치는 거지. 진짜 열받았어요.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이 두 사건 모두 동점은 제보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물증 없이. 네. 이태원 참사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마약 수사한다고 잠복해 있던 사법경찰, 정복경찰 거기 배치 안 시키고 그랬던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다시 10월 대월 참사 뉴스를 막 양상을 해야 되는데 봐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네. 마약에 지금 그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주소야라고 하면서 뻥 터뜨렸는데 유아인으로 너무 부족했거든. 근데 유아인은 약해. 프로포폴이거든요. 유아인은 프로포폴이고 다 의사한테 가서 맞았단 말이에요. 의사한테 가서 맞은 사람 이재용도 있잖아요. 맞아. 간호사. 간호사. 그러니까 유아인은 좀 약하지 않냐? 그러면서 내사 중이라고 했던 이성균을 지드래곤까지 같이 띄우느라고 이 지경이 된 거죠. 지금 이성균 씨 찍어놓은 영화가 있는데 개봉을 못 하고 있는데 180억짜리예요. 근데 이성균 씨가 이걸로 입게 되는 손해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보면은 이제 마약범이 하나 잡혀 들어오거든요. 이제 8명을 쓰라 그래요. 야, 8명 쓰면은 너는 봐줄게 이러면서 야, 걔 있잖아. 걔 얼마 전에 걔 적어. 우리가 엮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야당이라고 하는데 마약 사범을 잡은 다음에 끈앞풀로 쓰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두 가지가 이상해요. 하나는 제보로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제보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태원 일주기 직전이냐. 또 하나는 물증이 없잖아. 두 사람 다. 제보밖에 없는데 왜 동네방네 떠드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한 2주 동안은 마약 사범으로 다들 국민한테 인식돼버렸잖아. GD 같은 경우에는 그 유흥업사 실장이라는 사람의 경찰의 표현을 빌려면 GD가 화장실에 가는데 뭔가 좀 잘 모르기는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몸을 이상하게 틀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수사가 은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수사이긴 한데 먼저 뚜껑이 열려버린 바람에 수사를 우리가 하기가 어렵게 됐다. 뚜껑이 먼저 열리는 바람에 네. 그 다음 이야기는 누가 뚜껑을 열었을까요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억울하다는 뉘앙스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점에 왜 뚜껑을 열었을까? 의심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마약 수사에 집중했던 검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마약 사범 많아. 심각하네. 저런 사람들까지 있으니.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채 그 기간을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우진 변호사는 의심하는 거고 나는 의심하지 않아. 야 봐라. 이성균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리고 지드래곤 역시 또 마약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시선이 이쪽으로 가버렸죠. 더 이상한 거는 마약 수사 그렇게 열심히 할 거면 공급책 잡았다는 뉴스가 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재미있는 추가 정보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업소를 돌면서 김어준 정보를 모았다는. 에이 설마. 이거는 내가 몇 개월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야. 진짜 머리카락을 100개를. 근데 나를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했던 거야. 마약으로. 이성균이랑 지드래곤이랑 같은 급. 본인을 지금 GD급으로 지금 올려놓은 거야? 야, 이것도 참 대박이다. 근데 내가 업소를 가야지. 가지를 않아. 난 10년간 술자리에 간 적이 없어, 아예. 자주 안 간다가 아니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단 한 모금도 마신 적이 없어요. 그전에도 차명 계좌를 찾아라. 있을 리가 있나? 없어, 나는. 부동산 코인 말고 나는 부동산 코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토토도 안 해. 나는 적금도 안 들어. 세금도 막 주셨어. 그래서 내가 국세청 조사국 출신 분들하고 계약해가지고 나를 조사국에서 설듯이 털어달라 했거든요. 얼마 전에 끝났어. 한 달 동안 털어가지고. 내 개인 통장까지 다 줬어. 결론이 뭔지 알아요? 왜 이렇게까지 세금을 내셨어요? 나는 절세를 하지 않아. 비밀 살무실도 찾았어. 비밀폰도 찾고 막 내 통화 10년째 찾고. 난 통화하지 않아. 난 카톡도 하지 않아. 근데 그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한 건 이 템프로 찾아가가지고 야 여기 김어준 혹시 안 오냐고. 응? 아니 진짜 그건 너무했다. 생각해봐. 이성균, 지드래곤, 언론, 김어준 생긴 건 내가 제일 하게 생겼잖아. 그걸로 한 2, 3주 끌고 가는 거죠. 걔네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내려놓게 하려고.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가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펴고 그래서 있거든요. 내가 제보만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업소를 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직이에요. 김호준이 사실 갔다 오더니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해서 난리 박석 떨고 그런 그림을 싹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내려놓도록. 물론 마이크 절대 내려놓지 않지 나는. 응? 지나서 하는 말이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대. 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술집에서 저렇게 비슷한 사람 찾기도 어렵겠다. 솔직히. 그쪽 수사하는 검사들도 좀 투입하고 했어. 근데 진짜 보도가 한 줄만 돼도 사람들의 인식은 야야 갔을 거야. 김어준 저 생긴 거 봐라 저거. 그러면서 막 여기 몰려와가지고 물러가라 집에 너 땀 쫓아하고 막 괴롭히고. 내가 아까 생각하는 건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길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은 안 들어오대. 아니 근데 이렇게 진보 쪽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전부 총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술도 안 먹어. 그냥 숨 마시는 거잖아 그냥. 숨 쉬고 방송만 걱정이 하는 많이 거야. 되죠. 네. 진보 드세요. 에이 왜 이래. 그 양반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거야.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이성균 씨가 영화계에서 인성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연극판에 있는 후배들 일자리 없는 후배들 되게 많이 도움을 줬대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두 번 다시 영화에 못 나올지도 모를 정도로 타격을 영화에 나오긴 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네. 지금 전성기인데. 근데 총수가 금방 하신 말씀이 근거가 있는 게 예전에 여기 어떤 남자들이 와갖고 깽판을 쳐가지고 저 음주운전한다고. 음주운전한다고. 그래서 총수님이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저를 음주검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래서 관심 있게 봐줘야 돼요. 지대로운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싫으면 안 돼? 근데 이 대처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똑똑하더라고. 몸이 약간 흐느적거려도. 스마트해. 자, 이성균 씨 갈 데 없으면 당분간 다스베이더 어때요? 진보 광고. 진보. 그 두 양반을 그래서 잘 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결론 났는가를 기억해 주는 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이제 마약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털어버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배우한테 그런 건 엄청난 자산인데 누구에게 호감으로 보인다는 게 우리가 그걸 다 회복시켜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회복시켜 줄 수는 없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다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고 그걸 알려주는 건 중요하다. 이성균 씨가 이걸 본다면 네. 1회 출연 어때요? 지디도요. 권지용 씨 1회 출연 어때? 또 하나 재밌는 게 검찰 탄핵 그다음에 이동관 탄핵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단 말이죠. 그 세계가 돌아가는 메커니즘 좀 알아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는 것은 탄핵을 일시 중단시키지만 다시 상정되면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원천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사일정이 재조정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 일정이 앞당겨질 뿐만 아니라 탄핵과 맞물려 가지고 분위기를 타게 돼요. 여의도의 선수들은 이 계산이 금방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김건희 씨 곤란하겠는데? 그런데 했어. 최근에 밀고 있는 설이 춘추전국 시대 설이거든요. 부인이 힘이 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검찰 라인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동관 보면서 우리가 MB 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뉴라이트 통일부 장관 비롯해가지고 국가안보실 일본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뉴라이트 라인이 있죠. 가장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은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예산 깎이는 거 보고 기재부 라인, 돈줄을 진 재경 라인이 또 있다. 재경부 라인의 눈에서 보세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그 힘센 행정 관료였어요. 근데 저쪽은 라인 타가지고 대통령 하나 냈어? 우리 힘이 없어 우리가? 하는 걸 봤더니 검찰 애들이 줬딱? 무슨 이런 욕이 다 있어. 수사나 할 줄 알지. 돈줄 지고 흔드는 거 전혀 몰라요. 대통령 한 명 세웠다고 자기들이 갔어야 할 자리도 가져가거든. 그래서 이 재경 라인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벌어진 일은 부인 라인을 견제하는 거 아니야. 요런 그림은 저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직업적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방 토호 세력이 춘추전국 시대에 본격적으로 드러났죠. 버스 90대씩 동원해 가면서. 그렇지. 진짜 저 얘기가 그럴듯하고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검찰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문제가 있었잖아요. 돈을 얼마나 잘 모른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까지 특수활동비를 다 이렇게 처리해줬던 인물들 있죠. 검찰 내에서. 다 데리고 갔대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걱정할 일이 없이 살았거든요. 검사들은 그렇지. 자기들이 돈 쓰는 거 밑에서 장부 만들어주고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했지 이걸 뭐 어디서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거 몰라요. 그것조차 모르는데 국가에 돈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면 예산이 깎여. 네. 그리고 아니, 예산이 깎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지난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결산해 봤더니 뭐 40종가가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데가 기재부예요. 근데 그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쓰는 돈 처리 하나를 못 해가지고 그걸 다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보이겠어. 한 1년 6개월 겪어보니까 얘네들 실력도 진짜 없다. 야, 쟤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는 법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 아니겠는가. 재경 라인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검찰 라인은 아니야. 권력의 속성을 제일 잘하는 건 역시 권력을 한번 잡아본 MB 라인이다. 나는 MB 라인을 의심하고 있다. 철저히 근거 없어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는 혼자 생각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춘추전국 시대 되면은 힘을 합치는 라인들이 생기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음모입니다. 음모. 여러분. MB 라인과 친박 라인은 손을 못 잡지만 MB 라인과 돈을 다루는 곳은 손을 잡을 수도 있죠. 여기에 유일한 문제점은 자기들만의 대선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빌려올 수도 있다. 그리고 걔네들은 알아. 다음 정권을 못 먹는다는 걸. 잠깐만, 이거 소설이잖아요. 소설이지. 소설. 영화 시나리오. 시나리오. 공교롭게 한동훈 안에 봉사활동서 열일한다면서 사진이 쭈르륵 실렸어요. 상자 포장하는 게. 근데 기사가 되게 웃긴 게 다른 국무위원 아내들과 함께인데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그렇지. 그게 포인트예요. 한동훈 장관 부인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찍으라고 기자들이 간 거예요. 제목 자체가 상자 나르는 한동훈 아내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어와둥둥 띄워주고 어와둥둥. 한동훈 어와둥둥. 예틀 전능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이 총선판에서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들이 자기 사람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 제일 컨트롤이 안 될 거라고 봐. 대통령 부인이 위축되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최대한 을 만들면 좋지. 그 관점에서 최근에 전국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 대통령 뜻입니다 하고 혁신위원장이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서울 경기에 와가지고 출마하라고 싫다고 씨발. 피바다 한번 만들어줘. 말을 안 들으니까 기껏 꺼낸 카드가 니네 그러면 우리 그냥 해체할 거야. 이게 무슨 나 이거 뭐야 이게. 나 집에 간다. 그 아까 저 감독님 다녀가시죠. 길위 김대중 미리 봤거든요. 정말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를 다 보여주는, 그리고 너무 막 몰입이 되는 그런. 김대중 다큐. 예, 너무 재밌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면서 극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대척점에 있던 게 박정희와 전두환이었잖아요. 사실 박정희 본인도 막 만주에서 이 독립군 때려잡을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붙었다가 미군에 붙었다가 나름의 산전수전을 겪어낸 사람이에요. 또 공산당에도 붙었었지. 네, 그렇죠. 전두환도 40 나이에 정보부를 사실 차지하면서 판세에 돌아가는 거를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교를 하면 검찰의 특수부 라인은 온실 속의 화초예요. 세상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그들을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내가 1년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야. 바보구나. 저렇게 휘두르는 게 다 보인다는 걸 모르는구나. 자기들은 완전히 숨겨지고 보호되는 줄 알아요. 검찰에 있을 땐 그랬죠. 검찰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정치 한복판으로 돌아왔잖아. 지금은 아니잖아요. 정치 한복판은 모두가 모두의 뒤통수를 때려요. 자기들이 보호되는 줄 알고. 자, 이게 돌아와서 모자라요. 검찰 세력의 진짜 위기는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걸 주변이 다 깨달았다는 것 자체예요. 주변은 다 알아서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야. MB 라인이 제일 영리해요. 자기 이속을 잘 챙기고 있다.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 돈 이걸 따라가면 다 나오는 건데 이 갈래가 너무 많아 이거. 너무 재밌어. 미디어오늘 출신 민동기 기자가 KBS 인사 내용을 분석을 해주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KBS 내에서 단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사를 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중구난방 깨져서 부장들도 각각 색깔이 다 다르대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대. 이 정권의 키워드는 우왕좌왕이에요. 그런 것 같아. 진짜 우왕좌왕. 아, 얘들아. 컨설팅 해줄게. 자, 오늘 소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친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선거가 다가오면 평상시에 정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저건 왜 저러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땐 어딜 봐? 다스베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